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우위, 이 비용 우위, 지속적 경쟁률을 항상 생각하자. 모든 원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요. 기업은 경쟁자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비용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을 보호하는 경쟁의 혜자를 구축할 수 있다. 비용 우위는 공정 우위, 공정이 좀 우수하고 또 보다 좋은 위치, 또 보다 우수한 규모 혹은 한 특정 자산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도로 볼 수 있지만, 이 중에 이제 공정 우위는 흥미로운 요소이지만 경쟁자가 해당 공정을 쉽게 모방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제 혜자 등급을 부여한단 말이고, 특히 이제 기술 기업은 더 그러겠죠. 그다음에 유리한 위치도 기업의 비용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위치는 모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리한 위치는 지속 가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위치조차도 오늘 인건비를 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조차도 위치 좋은 이유는 그 운반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인건비를 확 줄여가지고 운반 비용을 상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가구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위치는 유리하지만 그 인건비가 좀 비싸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이케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워낙 인건비 싸게 하니까 이 유리한 위치도 기업의 비용을 제공할 수 있지만 꼭 지금은 또 그게 전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규모 경제를 누리는 기업, 그쵸. 규모를 엄청 키우면 생산자가 낮아지잖아요. 그런 기업도 이제 규모 경제를 누린 기업은 생산 능력이 떨어진 기업보다 낮은 평균 비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씀 하는 거고요. 해당 기업이 규모 경제를 누리고 있는가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비용이 고정비 비용이며 총 비용에서 고정비 차전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해당 기업이 단위당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비용이 생산 규모가 더 작은 기업보다 낮다는 양적인 증거가 있는가. 많은 기업이 규모 경제를 누린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업이 생산 규모가 더 작은 기업보다 실제로 단위당 생산비가 낮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야 된다. 당연히 기업 보고서 보셔야 되겠죠. 더불어 규모 경제를 누린다는 자본 집약적 산업, 즉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조선 산업들은 이런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뭐죠? 매출에서 온 재료비를 뺀 거잖아요. 근데 온 재료비는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 이런 자동차 산업 이런 경우 같은 때는 공장용 봉급은 온 재료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낮아요. 그러니까 낮으면 문제가 있죠. 규모 경제를 누린다. 결국은 뭐 이 매출 총익률 보면 마진율이라 하는데 이게 낮다는 것은 경쟁 위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위담에 그런 기업이 많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조선 산업 영업이 너무 낮다 10% 이하 수준. 물론 이제 최근에 화학이 되게 대두되고 조선 산업도 화랑을 맞지만 이게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보통 경기 변동 기업이니까요. 벌 때는 많이 벌고 화학 산업이 조선 산업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벌다 안 벌다 이런 기업은 이렇게 하는 기업은 보통 경제적 혜자 있다고 안 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뭐 역시 기아차,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배터리 사업 때문에 지금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이죠. OCI, 현대중업 이러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평균 영업률이 10% 20% 수준의 기업만을 우선 매수장으로 삼자. 경기가 어려진다면 마진 영업률이 낮은 기업의 수익성은 급락한다. 그럼 주가도 당연히 급락하겠죠. 해당 기업의 범위의 경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한번 읽어보시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 아랫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 많잖아요. 여기 보면 질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질문을. 너무 어렵거든요. 아랫 내용을 보는 게 오히려 낫죠. 한번 읽어보고 아랫 내용을 주로 이제 머리에 넣으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비용이 얼마나 다양한 제품이 사용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비용을 발생하는데 제품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그 제품이 어떤 특정 제품이 좀 사양화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당 기업이 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보다 단위당 생산 비용을 낮다는 걸 보여주는 양적 증거가 있는 건가. 일부 기업은 상당한 연구개발 지출, 공정지시를 통해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킨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도 해당 기업이 그런 능을 경쟁력보다 낮은 단위당 생산 비용을 지출한 걸 보여주는 양적 증거. 기업 보고서 보셔야 되겠죠. 해당 기업 운송비용이 낮은가? 총 비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위치가 유리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은 그래서 이제 운송기업이 너무 비싸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운송비용은 실제로 회사 경쟁률을 변화시킬 수 있죠. 있다. 특히 가치 중량비가 낮은 제품. 그렇죠. 어떤 것은 상품비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경우는 특히 그렇다. 그렇죠. 어떤 제품은 이제 운반 비용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운반 비용 그 제품 가격 대비 운반 비용이 정말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를 들어 중량에 비해 가등이 월등히 비싼 금을 운송할 때 운반 비용 거의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골재는 인통 가격 고작 10달에 불과하다. 2014년도에 추가했으니까 낮죠. 운반 비용이 비중이 큰 거죠. 운반 비용 자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해당 기업이 유리한 특성을 가진 광물 또는 광물을 소유 통제하고 있는가. 고품질 광물의 경우 얼마나 희귀한가 혹은 흔한가. 이게 지금 전기차 생산하는 데는 그 소재 그런 거 지금 좀 이슈가 되잖아요. 그 한정된다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해당 비용을 하면 적자적인 생산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생산 공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계량화해야 된다.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아무튼 이건 좀 뭐 우선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보면 조금씩 알게 되실 건데 모방할 수 있는 거다. 모방 된다면 의미 없겠죠. 그 다음에 공정에 기초한 비용에는 궁극적으로 모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부 기업은 경쟁력보다 우수한 생산 공정을 통해 수십 년간 비용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산 공정에 대한 비용 위기 같은 경우 그 공정을 모방하는 잠재적인 새로운 지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 생산 공정이 유리한다고 해서 이제 비용 우위를 누릴 수 있지만 그걸 모방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의 경쟁자는 이미 구축한 열등한 생산 공정을 계속 사용할 수 없지만 새로운 진입자는 애초에 새로 시작하니까 우선 생산 공정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야 된다는 거고요. 더불어 향후에 충분히 해당 공정에 기인한 비용 우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너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죠. 섬유소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효성, 고른, 뭐 배터리 산업 지금 이제 전기 배터리가 좀 당황이 다른데 예전 배터리 산업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기존 사업 중에는 낙오되지 않게 끊임없이 유용 자산의 추가로운 투자가 필요한 무수히 많은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재무제표 이야기하면서 자본 지출 돈을 매출을 발생하는데 자본 지출 계속 지출해야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오지만 다시 나가니까 쌓이는 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종은 경제 해자를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해자 관점에서 투자 금지 업종을 주시다. 스마트폰 부품 산업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해당 기업이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의 비용을 합할 수 있는가, 협상력이 좋은 건가 이런 걸 따진 거고. 해당 기업이 협상력이 실질적인 비용 우위를 제공하는 양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을기업 같은 거 되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각기업을 주로 사라는 건데 해자 관점으로 각기업만 매수 대상화 해야 하며 을기업은 매수 대상에 제외하자.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요. 해당 기업이 원자재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가? 차지하는 비용, 총비용에서 차지면 어느 정도인가? 너무 그다음에 당연히 마진이 낮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해당 원자 이제 이게 보면 막 석유 관련 기업이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워낙 보통 이제 그걸 갖고 왔으니까 이제 예를 들까요? 원유 관련 기업이라든지 가스 관련업이라든지 물류 관련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그게 거의 원재료 값이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물론 이제 석유 같은 경우 세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기업 수익이 크게 작은 업종 기업은 피하도록 하자. 그게 낫죠. 해자 기업 같은 경우는. 왜냐면 너무 변동폭이 크니까요.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이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그렇다 해도 이주는 입각한 좁은 넓은 해자 등급을 부여하기 전에 그를 통해서 확보한 비용을 계속 지속하는 건지 확인해야 된다. 쉽지 않죠. 원재료를 바로 이제 조금 가공해서 파는 기업 같은 경우 지속적인 수익성이 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하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철도 산업부터 이제 수익성을 감안해 준 것 같은데 수익성을 이제 제고해줘서 근데 우리나라도 좀 쉽지 않잖아요.
이거 이제 몇 년 전 택배 사업은 가격 경쟁 업종이었죠. 근데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최근에 수요 업종으로 있어서 지금 수익성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 말 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뭐 운송업종이잖아요. 예전에 현대상승 같은 주가가 몇십 배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조차도 수익성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경제회사는 이게 너무 싸서 사는 그런 뭐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경제회사는 꾸준한 수익성이 나는 기업을 대상하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얘네들은 포함 안 되죠. 근데 이런 기업들도 투자 대상일 수는 있죠. 경기 변동처럼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물류 산업이 되게 이제 호황이니까 관점이 다른 거고요. 전환비용, 그렇죠. 전환비용 지속적 경쟁률을 항상 생각하자. 전환비용이라 뭐냐? 고객이 기존에 이용했던 한 생산자에서 다른 생산자로 바꿀 때 시간적으로는 번거롭든지 금전적으로든지 어떤 리스크 안에 고객이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큰 업종 같은 경우, 큰 기업 업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자,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력이 보다 낮은 기업 혹은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높은 전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고객이 굳이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에 대한 혜택과 비용을 보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너무 집중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 중심 포인트를 줄 긋든지 좀 제가 이제 좀 고딕체로 했든지 색깔 입힌지 그걸 주로 집중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글자를 다 이렇게 내용을 너무 집중하지 마. 대부분 그것은 흘려들으시고 색깔 입힌 거나 굵은 글자 위주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에 따른 혜택과 비용 어떤가? 전환 비용을 가능한 대안들 지역 전환 비용을 가능한 대안들 가능한 가격 차이와 비교하는 것이 해당 기업이 전환 비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격차를 비교하는 소리인데 고객의 기본 자산과 업무 절차가 공급자가 제공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관되겠는가? 그렇죠. 이게 연관이 커야지. 이거 이제 밑에 쓸 텐데 보면요. 전환 비용을 계량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높은 자산 특성성, 많은 학습 필요성, 전환하는데 많은 학습이 필요해요? 아니면 긴 소요 시간이 걸려요? 그든지 높은 사업이 타격을 이러면 고객의 전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진입 안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해당 기업의 고객 갱신율이라는 거, 그쵸. 갱신율 중요하죠. 높은 고객 전환 비용은 높은 고객 갱신율에서 확인된다. 그쵸. 그러니까 기존 고객이 다시 해당 기업이 되는 그런 이제 계속, 그러니까 꾸준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높은 전환 비용이 발생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안 바꾸고 계속 그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영업률 29%, 거의 30% 육박하는데 애플 안 바꾸잖아요. 거기에 대한 희생 가치를 따져보면 잘 안 바꾸니까. 미국 같은 이제 자율 운영사 같은 거 좀 영업률 되게 높고요. 투자 입장에서 볼 땐 전환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닐지라도 한 자산운용에서 자산 운용사로 전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기존 자산에서 거의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경향이 있다. 이게 업종 불만하고 그런 기업 같은 거 되게 이제 전환비용이 큰 업종 같은 경우 메리트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중요한 거 이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효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 경쟁률을 항상 생각하시고요. 네트워크 효과는 갈수록 더 많은 고객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 모두에게 그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가 증대될 때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옆에 보면 유형이 있는데 보시면 구글이라든지 구글도 정말 막강하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대부분 혜자가 정말 높다고 봐야죠. 근데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 모두 다 가치가 증가하거든요. 이게 그때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제대로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는 가치가 증가해요 오히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는 강한 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만들어진 선순환을 이룬다 그 말이고요. 더 많은 고객과 공급자가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해당 상품 서비스 가치는 어떻게 증대되는지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설명 안 돼도 이해가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고객이 공급자가 추가되는 속도보다 가치가 더 빨리 증가해요. 양적 증가, 이거 보면 매출 증가율이나 뭐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진정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 고객과 공급자가 추가될 때 가치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카카오톡. 그쵸. 이게 그렇게 확 다가오는 다른 업종보다는 훨씬 설명하기 쉽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자신 네트워크를 어떻게 현금화하는가.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이 있지만, 보세요. 많은 인터넷 기업은 이용자 늘수록 서비스 가치가 증대되는 점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항상 충분한 가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가입자 광고 혹은 요금을 통해 자신 네트워크를 충분히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투자자의 수익을 제공한 네트워크에 제출사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죠. 네트워크 충분한 현금화. 이게 바로 좁은 회사, 넓은 회사를 등급을 부여하는 필요한 하나의 선결 조건이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도 지금 보면 이게 되게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데 지금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적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막 흑자되면 되게 이제 좋은데, 아직까지는 글쎄 지금 그렇잖아요. 현금화가 이루어져야지 네트워크 효과가 제대로 발휘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아니, 네트워크 효과 발휘해가지고 현금까지 충분히 현금화할 수 있는 기업이 경제회자에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증대된다고 할 때 해당 기업의 공급자와 고객들의 협상력은 어느 정도인가? 해당 기업은 얼마나 많은 가치 공급자와 고객을 나누어 가지는가, 나누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질문보다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더 중시하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에 매몰되면 이게 내용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지만 두 번째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시 볼 때는요. 기업이 네트워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고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자 고객이 협상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기업의 협상력이 약하면, 그렇죠. 이 기업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현금화하지 못하죠. 협상력이 약하면. 그래서 좀 막강하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수익 창출을 잊어서는 안 되고, 주식 투자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 수단은 투자 수익의 증가 수단임을 잊지 말자.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 이제 네트워크 사업은 전형적인 사례인데, 수익이 나야 돼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피디안에 이거 이제 온라인 여행사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급자 고객이 증가하고, 그쵸. 여행사들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매출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협상력이 높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투 모드투 있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인 사이트가, 여행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보면 예전에는 하나투를 이용했는데, 지금 하나투를 이용하고 최근에 여행 갔다 왔는데, 거의 하나투를 이용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현금화 하기 쉽지 않은 거죠, 하나투와 모드투는. 협상력이 약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잠시 다시 이거 다시 볼 거거든요. 한 6장짜리로 그거 다시 볼 거고요. 5번 효율적 규모. 지속적 경쟁 우위를 항상 생각하자. 효율적 규모는 한 기업 또는 소수 기업이 제한된 크기의 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가 좀 제한된 시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사업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지만 잠재적 새로운 경기자는 그가 속한 시장에 지배하는 순간 해당 시장의 수익이 자본 비용 대비 훨씬 아래로 떨어지게 되므로 시장 진입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 이제 이제 기존 사업가 같은 경우는 효율적 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적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은 신규 사업자가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해지고, 시장 기회가 제한적이면 시장 점유율 경쟁이 불가피하잖아요. 제한된 시장이면. 이로 인하여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업종 종사자는 모두 수익의 탁을 입거든요. 진입하면. 그래서 이제 함부로 진입을 못하는 거고요. 기존 사업자들은 자신들로서 충분히 투자 자본 수익률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그러지만
이제 장기적인 신규 사업자가 진입동을 갖지 못할 정도로 낮아야죠. 왜냐면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니에요. 신규 사업자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나눠먹기 해버리면 수익이 안 나겠다 이러면서 포기하는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효율적 규모의 경우 잠재적 경제자가 기존 기업들의 비용위를 모방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 규모는 비용위가 달라요. 비용위 같은 경우는 큰 단위단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큰 규모가 필요하고 이런 건데 이건 그런 게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효율적 규모는 다른 잠재적 경제장들이 궁극적으로 기존 사업과 기존 기업과 동일한 비용률을 달성한다 해도 시장에 진입할 동기를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돈 버는 기업을 효율적 규모를 통해서 경제 혜자를 이룬 그런 기업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규모를 누리는 기업이 높은 수준의 단가 및 중기 가격 결정력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때 이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최대한 행사할 경우 수익성이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둘 다 경제적 초과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경쟁자가 시장 진입 동기를 갖지 못하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그런 업종이 있어요. 그런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익을 갈 때 경쟁자 진입을 막는 식으로 경제적 파이의 크기를 통제하기 위해 가격 결정력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효율적 규모를 누리는 기업이 가진 특징이다. 시장 경제를 하기라는 건데 이게 효율적 규모를 가진 시장은 그 경계가 분명하고 소수도 그보다 적은 업체인 게 많은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소수 기업만 왜냐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 비용 이건 이제 잠재적인 시장 진입자가 직면하는 경제적 평가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인데 잠재적인 경쟁자가 시장 진입을 했으나 결국 실패한 과거가 있는 건가? 그래서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 진입을 실패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시장은 효율적 규모를 가진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송유관 기업, 송유관 기업 지금요, 송유관 기업. 오타가 났는데요. 송유관 기업들 말한 거고요. 그 다음 경제 혜자 분석 틀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투하점 수익률, 가중치 평균 수익률, 스프레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잠깐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못 보는 기업은, 경제 혜자를 논하기 힘들죠. 멕시코 공항들 독점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경제 혜자가 넓은 혜자에도 추세적으로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 있고 긍정적으로 가는 경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혜자 추세가 중요한 혜자 추세를 봐야죠. 혜자 추세가 중요한 이유는 혜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혜자 등급은 10년, 20년 정도 전망에 반영되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정적인 지표라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지 약화되어 있는지 말해주지 않잖아요. 등급을 딱 결정한다 해서. 그래서 2009년도부터 이제 추세 등급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경쟁 우위 측면에서 기업이 어느 방향에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혜자 추세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혜자 등급은 해당 기업이 현재 구축해 놓는 혜자 넓이를 말해주지만 혜자 추세 등급 추세가 어떤 것은 그 혜자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맹렬한 침입자들이 뚫고 들어올 위험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혜자 추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는 혜자 추세 등급은 세 가지인데 긍정적, 경쟁 우위가 개선되고 있을 때 그리고 부정적, 경쟁 우위가 약화되고 있을 때 그리고 안정적, 경쟁 우위가 개선되거나 약화되는 분명한 모습 발견이 없을 때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특히 이제 경제적, 긍정적 추세, 혜자 추세 등급을 받는 이유가 저금을 인식하자. 10년, 20년 동안 이제 혜자를 평가할 때 10년, 20년 그런 기간을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 환경이 언제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한가를 관심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쟁과 위험 요소를 생각하지 않으며 잘못 판단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공직자들이 한 기업의 해자를 넘어섰다면 그 기업의 해자 등급을 낮출 필요성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한 기업의 경쟁 우위 변화 전망을 평가하고 본질상 일시적으로 경쟁 위협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영구적으로 경쟁 환경이 변한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자 순위 평가를 할 때도 우선 어떤 해자인가 어떤 다세계 원천이 있다. 그거 먼저 들여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안정적인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긍정적 해자 추세들은 더 빨리 성장하고, 그쵸? 넓은 해자 등급을 갖더라도 긍정적 해자 추세, 그러니까 해자하고 넓은 해자, 좁은 해자 그거하고 추세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완전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해자 추세들은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고 홀딩을 더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판단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자 추세에서 이제 고려한 거 자기들이 이제 고려한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면 이게 뭐냐면 넓은 해자와 긍정적 해자 추세 등급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그쵸? 9가지 있다 있잖아, 9가지가. 그래서 해자 없음에도 부정적, 긍정적, 그것도 가는 거죠. 다 9가지니까. 다음, 넓은 해자를 가진 기업은 이미 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죠, 보통. 이때 이 기업의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든지, 다른 추가적인 해자 원천을 발전시킨 다음에 우리는 긍정적 해자 추세 등급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쵸? 다음, 해자 추세 등급은 별개다. 그쵸? 해자 등급을 받는 거하고 해자 추세는 별개예요. 그래서 세 가지, 등급은 세 가지 있잖아요. 추세도 세 가지니까 곱하기면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 한 거고요. 우리는 해자 등급을 세 가지로, 넓은, 좁은, 해자 없음으로 분류하고, 해자 추세 등급도, 그러니까 그 등급을 우선, 매기고, 별도로 해자 추세 등급을 또 매기거든요. 그래서 9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자 우위 강도와 그 방향이 서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이제 해자 등급과 해자 추세 등급 독립성에서 해자 없음 등급 받는 기업이 있고 좁은 해자, 넓은 해자 있죠. 여기서 각각 이 해자 없음이어도 긍정적 해자 추세가 있는 거고 부정적 해자 추세가 있는 거고 안정적 해자 추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가 된다는 기획을 한 거고요. 투하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해자 추세 등급 평가에 반드시 영향을 그러니까 투하자본 수익률이 높다 해서 갑자기 해자 추세 등급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하자본 수익률 해자와 관계없는 다른 많은 이유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은 제품 주기가 갑자기 잘 버는 시기가 있잖아요. 제품이.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그래서 투하자본 수익률이 갑자기 잘 나와요. 뭐 석유 관련 기업이나 이런. 근데 해서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추세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이제 일정 기간 이제 투자 자본 수익률이 높아진 것 뿐이지. 이제 사업 구성 변화도 해자 역학을 변화주지만 투자 수익률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제품 주기나 경기나 사업 구성 변화만으로도 수익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부정적 해자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당분간 투하 자본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기업에서 투자를 중단하든지 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수년간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원래 투자 자본 수익률 하락이 그 자체로 해자 추세가 부정적인 걸 나타나요. 왜냐면은 투자 자본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얘기 나오는데 한 기업이 해자를 강화하게 될 상당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투자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해자 추세가 부정적으로 변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강화하려고 간 거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무형자산 강화를 위해서
강황에서 광고나 연구개발비에 상당 지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추세 강화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투자자분 수익률은 낮아지겠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추세가 반드시 성장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수입이나 매출의 상당한 증가나 감소가 그 기업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해자 추세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무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어떤 순간에. 그렇지만 경쟁이 격화되는 진입장벽 이 기업이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하지만 막 어떤 다른 기업이 지금 벌써 이제 공장을 증설할 수 있잖아요. 증설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이제 향후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게 이제 해자 추세가 좋다고 말 못 하잖아요. 당장 뭐 매출 증가한다고 해서 그거 이제 별도니까. 한 기업이 사실상 불경기를 겪고 있거나 고객이 그 기업의 신제품에 대한 주문을 늦추고 있다면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경쟁력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수익이 나올 건데 잠깐 주문을 늦추고 있을 때 매출 안 나온다 해서 이 해자 추세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 단순히 수입 증가 보다는 시간의 증가에 따라 해자 원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업 구석이 좀 바뀐다 해서 해자 추세 변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 구성 변화라는 것은 그냥 사업 부분 자체의 경쟁력이 실제로 개선되는 거 악화된 게 아니라 해자가 상대적으로 고성장 사업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에 불과한 사업 구성이 좀 변한다고 추세가 어떻게 변한 건 아니에요. 너무 길어진데요. 여기까지 마치고 우선 이제 4편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